안녕하십니까. 가정의학과 전문의 명순관입니다. 오늘은 비타민 항산화제 먹을 필요 없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을 했었는데요. 비타민이나 항산화제 먹을 필요 없는,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같은 거 먹을 필요 없는 이유가 뭐냐? 그냥 단순한 경험이나 저의 단순한 주장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기능식품이든지 뭐든지 간에 약을 포함해서 어떤 게 효과 있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는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 근거는 연구를 통해서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야 되죠. 근데 그 연구의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의 방법에 따라 근거 수준이 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근거 수준 피라밋은 연구의 종류에 따라서 아래쪽에 있는 연구일수록 근거 수준이 낮고 위로 올라갈수록 근거 수준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건강기능식품이나 어떤 약물이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바로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닌 세포나 분자 혹은 이제 세균까지 포함합니다. 실험실 연구를 통해서 먼저 확인을 합니다. 실험실 연구는 영어로 레버러터리 스터디 혹은 인비트로 스터디라고 하는데요. 인비트로라는 거는 이제 유리관, 시험관이라는 뜻입니다. 이 시험관 연구나 그 세포 배양 연구를 통해서 어떤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오게 된다면 바로 인간에게 적용할 수 없고요. 그 다음 단계로는 바로 그 윗단계인 동물 실험으로 들어갑니다. 애니멀 스터디. 쥐를 대상으로 해서 효과가 있다라고 나오면 그렇다고 해서 바로 인간에게 적용할 수가 없죠.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게 바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인데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는 임상시험이 있고요. 비임상시험이 있습니다. 비임상시험은 임상시험이 아닌 관찰 연구를 얘기하고요. 여기에는 환자 증례 보고, 환자 군 연구, 단면 연구, 환자 대조군 연구, 코호트 연구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주로 임상시험에 관련한 얘기니까 이 내용은 일단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물 실험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이 효과가 있다라고 나왔을 때는 바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을 통해서 입증이 돼야 됩니다. 그것을 바로 이제 영어로 클리니컬 트라이얼,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randomized controlled trial 혹은 randomized clinical trial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 약자로 RCT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환자군이나 혹은 사람에 대해서 한 그룹만 상정하지 않고 두 그룹을 만든 다음에 한쪽 그룹에게는 가짜 약을 주고 한쪽 그룹에게는 그 새로운 신약이나 건강기능식품을 주죠. 그런 다음에 그 효능이나 안전성을 평가해서 가짜약 플라시보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높은 효과가 나타나고 안전성도 확보가 된다면 바로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임상시험이라는 방법이 확립이 된 것이 바로 다른 한의학이나 아니면 민간요법, 전통요법과 같은 비과학적인 그런 방법과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근데 하지만 임상시험 결과를 보면 어떤 A라는 임상시험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나오지만은 B라는 임상시험에서는 효과가 없다고 나올 수도 있거든요. C라는 임상시험에서는 오히려 해로울 수가 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메타 분석입니다. 이 메타 분석이라는 거는 개별 임상시험들 혹은 관찰 연구도 좋습니다. 어떤 주제에 관해서 그 같은 유사한 디자인으로 이루어진 연구 방법으로 이루어진 연구들을 다 종합하는 방법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한두 편의 임상시험, 두세 편의 임상시험만 갖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그 주제와 관련해서 현존하는 모든 임상시험을 다 종합한다면 그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근거가 가장 높다고 보겠죠. 실제로 일부 의사들이나 연구자들이나 일부 특히 의사들이 TV에서 나와서 비타민이 건강에 좋다, 건강기능식품이 건강에 좋다 얘기하는 거 보면요. 대부분은 바로 이런 실험실 연구나 동물 실험에서 나온 이론적인 내용을 그럴듯하게 기존을 설명을 하고 임상시험 같은 경우는 일부 효과 있는 논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효과 없는 논문에 대해서는 모른 척하고요. 혹은 비판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비타민과 관련한 효능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바로 한두 편의 우리 입맛에 맞는 편견을 가지고 어떤 논문을 선택해서 그 결과를 갖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주제로 이루어진 현존하는 모든 임상시험을 다 종합했을 때 그 결과, 즉 메타 분석의 결과가 어떤지 그걸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메타 분석이란 거는 같은 주제로 이루어진 개별 연구 결과를 종합하는 통계 분석법이고요. 제가 이 메타 분석을 2005년부터 공부를 해서 지금까지 한 14년째 논문을 써왔고 약 한 50편 정도의 메타 분석 국제학술제에 발표를 했었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근거중심 의학 혹은 근거중심 진료의 가장 중요한 축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먼저 비타민이나 항산화제 효능과 관련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항산화제 개념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항산화제, 영어로 엔티옥시던트라고 하는데요. 이 개념은 일단은 자유라디칼, 프리라디칼의 개념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 기능이라고 얘기한 건요, 자유라디칼에 대한 그 얘기입니다. 일단은 자유라디칼, 프리라디칼이라는 게 뭐냐면요, 짝을 짓지 않은 전자를 갖고 있는 원자나 분자, 원자단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짝을 짓지 않은 원자가 있게 되면 에너지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전자나 혹은 이제 DNA, 세포막으로부터 전자를 하나 뺐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안정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문제가 되는 것은 건강한 전자라든가 DNA 혹은 세포막들은 전자를 뺏기면서 산화적 손상을 입게 됩니다. 전자를 뺏기거나 혹은 산소랑 결합하는 것을 산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유라디칼에 의해서 전자를 뺏기는 이런 과정을 산화적 손상, 영어로는 이제 옥시더티브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DNA가 만약에 전자를 뺏겨서 산화적 손상을 입게 된다면 바로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세포는 수명을 갖게 되어 있는데 안 죽는 세포로 변하게 됩니다. 그것을 바로 암세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자유라디칼은 산화적 손상을 통해서 암세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혹은 이제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도 전자를 뺏게 되게 되면 산화적 콜레스테롤이 되면서 동맥경화를 잘 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유라디칼들은 노화도 촉진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자유라디칼 중에 특히 산소 원자를 포함하고 있는 구조물들을 보통 우리가 따로 활성산소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Reactive Oxygen Species라고 하죠. 보통 이제 대표적인 게 O2, 산소에 전자 하나 더 갖고 있는 O2-, 그리고 H2O2, 과산화수소, OH, 수산화라디칼, 이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활성산소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자연계에는 특히 과일과 채소나 음식에는 이러한 자유라디칼이나 활성산소종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물질들이 있죠. 그 물질들을 통칭해서 엔티옥시던트, 항산화제라고 합니다. 이 항산화제들은 자기 주변에 전자를 많이 풍부히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전자를 자유라디칼이나 활성산소종에 미리 내줘버려 갖고 이 건강한 원자나 세포막 혹은 DNA 손상을 막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정리하면 항산화제라는 것은 다른 물질의 산화를 느리게 하거나 막아주는 물질로 특히 활성산소종과 같은 자유라디칼에 의한 산화적 손상을 막아줌으로써 질병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항산화제의 대표적인 것은 바로 과일과 채소에 들어있고요. 근데 과일과 채소를 먹는 게 이제 사람들이 귀찮고 힘들고 그렇다 보니까 나온 게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게 바로 항산화 보충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종합영양제를 이야기합니다. 음식에 들어있는 천연 항산화제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비타민 지금까지 발견된 게 이제 한 13종 정도인데 이 비타민 중에서 대표적으로 비타민 C와 비타민 E는 비타민이기도 하지만 항산화제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비타민 C는 대표적으로 감귤이나 오렌지에 많고요. 비타민 E는 식물성 기름이나 땅콩에 많습니다. 그리고 식물에도 화학물질 중에 항산화제 기능을 갖고 있는 물질들이 많은데 이러한 물질을 통칭해서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합니다. 파이토는 식물이란 뜻이고 케미컬은 화학물질이란 뜻이죠. 식물 속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입니다. 대표적으로 카로티노이드 계통에는 당근, 시금치, 호박에 많이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입니다.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비타민 A로 변하게 되기 때문에 비타민 A 전구물질이라고도 불리죠. 그리고 토마토나 수박, 빨간 색소에 많이 들어있는 게 라이코핀이고요.
우리가 콩 많이 먹는 콩에도 이소플라본이라는 항산화제가 있습니다. 녹차에는 카테킨, 적포도주에는 레스베라트롤 등이 있고요. 무기질로는 어패류나 육류 견과류에 셀레늄 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가장 최근 한 20-30년 동안 우리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있어서 항산화제 연구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것들이 바로 지금 여기에 제가 정리된 것들입니다. 비타민C, 비타민 E, 베타카로틴, 라이코핀, 이소플라본, 카테킨, 레스베라트롤, 셀레늄 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국인의 영양 섭취 기준에 대한 섭취비를 한번 좀 짚고 넘어갈까요? 일단은 제가 기본적으로 제 생각에는 비타민이나 항산화 보충제 따로 보충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충분히 섭취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음식을 통해서. 실제 국민건강영양조사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주기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 대상으로 해서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시행합니다. 가장 최근에 연구 결과를 보면요, 비타민 A는 좀 부족하긴 한데 권장 섭취량에서 비타민 B1이나 B2, B3,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이 빨간색 선 100% 권장 섭취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적으로 대부분 권장 섭취량을 넘고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B1은 많이 넘고 있네요. 그리고 나트륨 같은 경우도 좀 높고요. 부족한 영양소 같으면 칼슘 같은 게 좀 부족하지만 단백질이라든가 인, 철 전반적으로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는 권장 섭취량을 대부분 만족을 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권장 섭취량이라고 하는 100%라는 게 과연 어떤 수준에 해당하느냐, 이 부분은 제가 맨 첫 회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타민 D 선별검사 보충에서 비타민 D 기준으로 정상 기준으로 삼은 그 값이 너무 과도하게 높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얘기하는 100%라는 게요, 영양권장량 RDA인데요, Recommended Dietary Allowance인데요, 이 수치라는 것은 표준 정규분포 곡선을 봤을 때, 정상인을 봤을 때 가장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건강한 사람들에서 가장 많이 섭취하는 사람, 높은 수준의 100명을 봤을 때 1등부터 2.5등에 해당하는 2.5%에 해당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100% 평균적으로 넘게 먹고 있는데요. 이 말은 평균이 100%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적게 섭취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죠. 하지만 이거보다 좀 적게 섭취한다 하더라도 결코 그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결핍증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던 와중에 2007년도에 미국 의학협회지 자마의 2007년도에 메타 분석 하나가 발표됐는데 이 논문이 세상을 크게 발칵 뒤집었습니다. 자마 미국 의학협회지는요, 임팩트 팩터라고 해서 우리가 SCR급 국제학술지 영향력을 평가할 때, 수준을 평가할 때 많이 사용하는 개수입니다. 뭐 영향력 인자, 영향력 계수, 인용지수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이 학술지에 논문이 실리면 1년 정도 만에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인용이 되느냐, 그걸 얘기하는데요. 무려 47.6입니다. 평균적으로 국제학술지, SCI급 국제학술지가 예를 들어서 한 8, 9천 개 정도가 있는데, 9천 개 정도가 있는데, 평균을 보면 대략 3에서 4 정도가 됩니다. 요즘은 좀 올라서 4 내외 될 건데요. 47.6이면, 뭐, 의학 분야에서는 10위 안에 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체, 의학뿐만 아니라 과학, 의학학술지 다 합쳐서도 20위 안에 드는 아주 대단한 의학학술지입니다. 여기에 어떤 메타 분석이 발표됐냐면요, 그 이전 16년간 발표된 수많은 임상시험들, 모든 임상시험 중에서 질적 수준이 높은 47편의 임상시험을 종합했더니 사람 숫자 보십시오. 18만 명입니다. 비타민 A나 비타민 C, 비타민 E, 베타카로틴, 셀레늄과 같은 비타민 혹은 항산화 보충제를 복용하는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 즉 먹지 않거나 위약을 사용하는 경우에 비해서 오히려 사망률이 5% 높았다는 것입니다. 상대 위험도라는 걸 우리가 보통 따지는데요, relative risk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위약군에서 사망한 사람이 뭐 10명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떤 비타민을 먹었을 때 이 사망하는 확률이 10.05 이렇게 1.05배 높다는 것입니다. 1.05배가 높다는 것은 5%가 더 숫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비타민이나 항산화 보충제를 먹으면 암이나 심혈관 질환, 노화를 줄여서 사망률을 오히려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2007년도에 메타 분석 저의 첫 논문이 나왔을 즈음인데 이 논문에 좀 많이 충격을 받았고 정말 비타민이 우리 몸에 우리 건강에 좋은지 확인하기 위해서 저도 후속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Annals of Oncology 종양학 연보라고 번역하는데요. 이 IF 임팩트 팩터가 13.9로 종양학 분야에서 뭐 10위 안에 드는 상당히 영향력 있는 국제학술지입니다. 여기에 제 메타 분석이 발표됐습니다. 지난 22년간 발표된 총 22편의 임상시험을 다 종합했거든요. 16만 명이 해당되는데 그랬더니 비타민 A나 비타민 E, 베타카로틴, 셀레늄과 같은 비타민 항산화 보충제를 복용하나 하지 않으나 암 발생에 차이가 없었습니다. 즉 암 예방 효과는 관찰되지 않았고요. 이걸 본 이유는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항산화제라는 거는 원래 활성산소가 그 암세포를 유발할 수 있는데 항산화제를 먹으면 활성산소를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암을 예방할 수 있다. 이러한 결론이 나왔었고 실제 이전에 비타민이나 항산화 보충제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먹으면 암의 발생이 뭐 10 내지 20% 줄이는 거로 나와 있거든요. 음식을 통해서 먹었을 때는. 근데 음식이 아닌 보충제를 통해서 먹었을 때는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암종별로 따로 분석을 했을 때는 방광암 같은 경우는 오히려 1.52배, 52%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한 3년 후인 2013년도에 제가 또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 영국 의학 저널 임팩트 팩터가 23.5로 이건 더 높죠. 이것도 굉장히 알아주는 의학 학술지입니다. 여기에 전 세계적으로 발표된 50편의 임상시험을 다 종합했습니다. 몇천 명, 몇만 명 수준도 아니고 29만 명이 되는데요. 결론적으로 비타민이나 항산화 보충제를 복용을 했을 때 우리가 그 전에 알고 있었듯이 심혈관 질환 예방해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그런 예방 효과는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2014년 미국 질병예방서비스 특별위원회 전문가 그룹인데요. 여기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발표된 여러 가지 조기 검사라든가 혹은 예방적으로 어떤 약물이나 비타민 같은 것들을 먹었을 때 과연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기존에 나온 연구 결과를 다 종합해서 검토를 한 다음에 공고안을 내는 그런 특별위원회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비타민, 미네랄, 멀티비타민 보충제는 심혈관 질환이나 암 예방에 있어서 어떤 공고안을 내고 있냐면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근거가 불충분하다.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은 물론 이득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나온 연구 결과를 보면 이득과 손해 평가할 만한 근거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거고요. 베타카로틴이나 비타민 E 같은 경우는 오히려 특히 흡연자에 있어서 폐암 발생을 높일 수 있다는 대규모 임상시험이 핀란드와 미국에서 이미 발표됐었기 때문에 절대 복용하지 말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TV 나와서 혹은 언론 매체를 통해서 비타민제 먹지 말라고 그렇게 제가 주장을 계속 10여 년째 해왔고요. 또 2015년도에는 비타민제 먼저 끊으셔야겠습니다라는 책까지 썼었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명순건 저 혼자 너무 고집부리고 너무 극단적인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2014년도만 하더라도 Annals of Internal Medicine이라고 해서 내과학 연보라는 이것도 역시 임팩트 팩터가 19.4로 상당히 권위 있는 의학 학술지입니다. 이때 12월 달에 나온 사설을 보면요.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Enough is enough. 이 말은 충분할 대로 충분하다. 이제 더 이상 이제 하지 마라. 그만둬라. 이런 말이거든요. Stop wasting money on vitamin and mineral supplements. 그러니까 비타민과 미네랄 보충제에 돈을 낭비하는 것을 이제 멈춰라. 이런 사설을 냈습니다. 이런 사설을 쓴 이유는요.
이 12월호 특집호에 3편의 논문을 소개하면서 이런 사설을 쓰게 됐습니다. 첫 번째 논문 같은 경우에는요, 3편의 멀티비타민, 종합비타민의 임상시험과 그다음에 기존에 발표된 24편의 단독 혹은 한두 개, 2개 이상 결합한 비타민을 사용했을 때 결론을 봤을 때 사망률이나 심혈관 질환, 암에 대해서 베네피셜 이펙트가 있다는 근거가 전혀 없다. 그러니까 효과가 없었다는 이런 논문을 하나 소개하고 있고요. 두 번째 논문 같은 경우는 5,947명의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멀티비타민과 위약 그룹으로 두 그룹으로 나눠서 인지 기능이 감소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지, 즉 알츠하이머와 같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본 임상시험인데요. 그 결과 멀티바이타민이나 비타민 B나 E나 C나 오메가3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인지 기능을 떨어지는 걸 예방하는데 근거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죠. 네, 마지막 세 번째 논문 같은 경우도 1708명의 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기존에 심근경색을 앓았던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멀티바이타민과 플라시보, 위약을 비교했을 때 결론적으로 이런 심근경색이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한다는 근거가 없었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설에서는 이렇게 최근 들어서 연구 결과들은 멀티비타민이나 비타민 이런 영양제들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가 없고 오히려 possible harm, 해로움이 있을 가능성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 비타민, 멀티비타민 보충제의 사용은 계속 늘어왔다는 거죠. 1988년, 1994년 사이에 30% 사용했었는데 전체적으로 42%나 53%까지 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근 들어 나온 연구 결과는 결코 개별적인 보충제, 베타카로틴이나 비타민 E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오히려 이러한 adverse outcomes, 부작용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최근 한 10년, 20년 동안 축적된 근거들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일상적으로 어떤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목적으로 루틴하게 영양 보충제를 먹는 것은 근거가 불충분하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멀티비타민과 관련해서 기존에 나온 연구들은 다시 한번 반복하면 substantial health benefit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베타카로틴이나 비타민 E 그리고 비타민 A 같은 경우는 고용량으로 먹었을 때는 오히려 harmful, 해롭기도 하다. 그리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기타 항산화제 혹은 엽산, 또 어떤 분들이 비타민 B는 뭐 건강에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비타민 B나 멀티비타민이나 미네랄 역시 사망을 예방하거나 각종 만성 질환에 기인한 이러한 질병의 이환율들, 질병에 걸릴 확률을 낮추는데 효과적이지 못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비타민들은 만성 질환 예방에 사용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Enough is enough라고. 네, 오늘은 여기까지 비타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비타민, 항산화 보충제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오늘부터 당장 끊으시기 바라고요. 우리는 충분히 먹는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조금 먹는 것이 좀 부실하다 그러면 조금만이라도 늘리면 충분하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비타민이나 영양제에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